그 대기업들이 예. 골목 상권에 집투하는 방법이 상당히 지능적이고 교묘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네. 대형마트에서 SM에서 지금 상품 이렇게 주는 그런 점포까지 해서 굉장히 그 틈새를 많이 노리고 들어오는데 그것 때문에 골목 상권 상인들은 지금 뭐 죽어갈 판입니다. 네. 이 대기업들의 골목 상권 침투를 막을 방법 갖고 계시는지요? 예. 참 이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통 구조도 변화하는 거죠. 이게 우리 소비자들의 욕구하고 이 유통 구조의 변화는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당장 골목 상권이 죽는다, 재래시장이 죽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SSM법을 만들었습니다. SSM법이 대표적인 그 목표는 대형 마트가 재래시장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야 된다. 그럼 그게 재래시장이 살아날까요? 그 법에 의해서 오히려 저는 재래시장이 더 죽고 있다. SSM법은 오히려 재래시장을 죽이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이것은 요즘 쇼핑하러 가는데 차 안 갖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재래시장하고 오히려 그 대형마트가 같이 붙어 있으면 어차피 대형마트에 가서 주차해 놓고 대형마트 가서 살 거 사고 재래시장 가서 살 거 사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벌려놨어요. 그러면 이 주차장에 되어 있는 대형마트에 가서 주차해 놓고 물건 사면 거기서 농산물까지 다 사는 거죠. 식료품까지.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공한 케이스가 있는가? 그래서 미국의 파머스 마켓을 가봤어요. LA에 있는. 재래시장 땅이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래시장 업주들이 단합을 해서 이 시장의 반을 자른 겁니다. 반을 팔았습니다. 누구한테 팔았느냐? 대형 마트, 백화점 하는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에다가 대형으로 신식 유통 시장을 만들어요. 백화점도 만들고 뭐 이렇게 다 만들어요. 그러면 이 재래시장 그냥 죽었냐? 그 대신 협약을 한 겁니다. 농식품부 식료품류는 여기서 판매하지 않는다. 제가 우리나라 대기업 그 유통업을 하는 사장이 친구라서 물어봤어요. 최고급 백화점입니다. 그 최고급 백화점 비싼 공간에 유독 너희들이 농산물까지 팔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답입니다. 소비자가 다른 물건을 사러 왔다가 따로 시장 들리지 않아도 거기서 다 해결을 해야 이 사람들이 온다. 그러니까 손님 유인책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것까지 하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생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가능한 지역을 모델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모든 것은 법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제조업체들, 특히 경기도가 이제 제조업체들, 수출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공통적으로 굉장히 힘들다, 어렵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인데 그 지정학적 위치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 경기도가 동아시아의 경제 허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동의하신다면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은 어떤 것들을 갖고 계시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거 제가 강연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로 그 답은 K밸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K밸리이고요. 결국 동북아의 지식산업의 허브가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고 이미 형성돼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더 효율적으로 극대화시켜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을 그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다만 이런 과정을 하는데 정말 규제 풀어야 됩니다. 지금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이 중국과 경쟁력을 갖고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거. 뭐 자금 지원하는 그거 아닙니다. 정말 편안하게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건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규제 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지금 규제가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규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정서법인데요. 한 발짝도 못 나와요. 이 규제들은 우리가 산업화하는 과정 속에서 집이 부족하니까 집 하나 아파트 분양권 얻으면 로또 당첨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투기를 막기 위해서 만들었고 또 기업들이 수도권에 집중하니까 이거 막기 위해서 규제 만들고 그러나 이제는 지방과 서울 수도권과의 경쟁이 아니라 세계와의 경쟁입니다. 그런데 이런 발목 잡아놓고 어떻게 그 경쟁력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까? 또 이미 주택보급률이 105% 넘쳐나고 있는데 그것을 양도소득들 다 주택을 갖고 있다 해서 과하게 매긴다라고 하면 누가 집을 사겠습니까? 왜? 미국에 가면은 한 사람이 아파트를 몇 채를 가지고 임대업을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왜 안 됩니까? 이제 그러한 시점 됐잖아요. 집이 남는데 남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임대업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 이게 지금 전세값 폭등도 막을 수 있는 방법 아니겠어요? 규제 풀어야 돼. 그것도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경기도가 빚이 많습니다. 부채도 많다 그러고요. 내년에 또 취득세가 또 낮아지게 되면 들어오는 돈은 더 좀 적어질 것 같은데 어떤 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걱정입니다. 지금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빚이 12조 8천억이죠. 12조 8천억.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낮은 편입니다. 서울은 27조 4천억. 경기도보다 훨씬 작은 인천시는 13조 1천억입니다.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관할 문제는 아닙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은 지금 지자체의 지방 세수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바로 부동산 거래세입니다. 근데 이 부동산 거래세를 지방세로 만들던 시점은 그냥 빈번하게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돼 가지고 사고 팔고 하던 시대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냥 그 시대에 90년대에 경기도는 호황을 누렸죠. 그 당시에 도지사 하셨던 분 정말 신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그게 부동산 거래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05%가 넘었어요. 주택보급률이. 더 이상 회전이 안 됩니다. 딱 목에 다다랐어요. 그런데 경기도의 세수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게 부동산 거래세입니다. 올해만도 약 4천억 적자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은 세제 개편입니다. 제가 지금도 끊임없이 국회에서 당에서 이 지방세제 개편하지 않고서는 다 공멸한다 하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채를 그래야 일단 더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것은 아마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관이라든가 산하단체라든가 면밀히 봐야 된다고 봅니다. 중복되는 단체는 없는지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불필요한 것은 없는지 치밀하게 해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장관 내정자 시절에 역대 장관 중에서 누가 가장 잘했느냐고 물었을 때 예산 1% 정도 올린 박무 장관을 가장 잘했다고 평가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보면 예산 확충에 가장 이제 간단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경기도의 도정 방침도 문화예술 쪽이 체육하고 포함해서 그런 부분이 유지가 될 것인가 하고 장관 시절에 경기도 문화체육 쪽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친 게 있으신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앞에서 제 강연을 하면서도 우리 경기도민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더 행복해지려고 하면 무엇을 충족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문화입니다. 또 이 문화는 단순하게 삶의 질과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일자리에서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실업자 문제, 청년 실업률 문제, 청년 실업자가 무려 38만 명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해서도 아직 직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38만 명.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자녀들이 취업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못할까요? 아니에요. 이 중에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일손 구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외국에서 외국 근로자를 무려 50만 명을 우리가 수입해다 씁니다. 불법 체류까지 따지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왜 이런 일자리 미스매칭이 일어날까요? 불일치가 일어날까요? 그것은 높은 교육열 때문에 84%가 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나와서 그거와 합당하지 않으면 일자리 안 갑니다. 제가 청년 실업자들을 상대로 장관 시절에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왜 취업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33% 가장 많이 나왔어요. 1위로 나온 게 문화 서비스 산업에서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앞에서 강연한 대로 K밸리입니다. 지식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문화산업 시너지 효과를 내는 산업들이 연계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단순하게 문화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문화공간 인프라 구축하고 공연의 예산 지원을 이것만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은 정부 기관에서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공공기관에서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가 기본적인 것 다 해주고, 그리고 그것이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반 민간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고 유도를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거나 그러한 시드머니를 통해서 펀드를 조성하게끔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는 확신을 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문화적 향유를 통해서 돈이 되고, 저는 문화는 외교가 되고 경제가 되고 교육이 되고 또 그것이 복지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것이 정치도 됩니다. 문화예술은 사회를 하나로 통합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 지금 비록 경기도에 예산이 없어서 작년보다 적게 편성을 했지만 이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이제 우리 문화의 수준이 그 이상을 넘어섰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들어오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이상의 보다 더 효과 있는 문화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경기도에서는 사실 이제 축제들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광부가 축제를 선정한 거 보면 이제 41기를 올해 그 대표 축제로 선정을 했는데 경기도에는 3가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하고 화성문화제, 2차 쌀 축제인데요. 네. 그게 지금 자라섬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인지도가 있다고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화성문화제하고 쌀축제 정도는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군을 대표하는 축제가 아니고 경기도만의 특색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축제를 하나 정도는 육성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자랑하고 싶었던 게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인데요. 제가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정말 이 낙후된 우리 가평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고민했어요. 규제 풀어달라고 그러는데 규제가 국회의원 혼자 힘 갖고 됩니까? 규제 속에서 해낼 수 있는 것이 뭘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뭘까? 저는 거기에 교육과 문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 만들기, 먼저 손학규 지사 출마할 때에 제가 건의를 드렸고 그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일본을 찾아갔어요. 일본 후지락 페스티벌을 가서 보니까 산골에 락 페스티벌 하나 때문에 14만 명이 동시에 모여서 3박 4일 도시를 형성을 하는 걸 봤어요. 이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대한민국의 락 페스티벌이 인천에서 포트락 페스티벌인가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딴 사람이 이걸 한번 재즈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재즈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연 2회를 그 하는 기간 중에 비가 옥수같이 쏟아져서 망했어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 가평 군수께서는 밀어붙였고 저는 서포트를 했고
그 당시에 우리 가평 군민들 몇 분 여기 와 계십니다만은 저희들 보고 미쳤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서부터 날씨가 살고 또 그런데 더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세계 3대 재즈 페스티벌이 됐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최고의 재즈 페스티벌. 왜 첫 번째, 두 번째 실패했느냐? 시기를 뻔히 8월 말에 하면 비가 온다는 걸 알아요. 늦장마가 와가지고 태풍이 와가지고. 그런데 그때 안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음악가들을 데려오려면은 안 와요. 그러니까 일본에 온 사람들, 그 시기에 온 사람들을 데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거꾸로입니다. 전 세계의 재즈 뮤지션들이 가평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오는 게 꿈입니다. 이제는 일본이 한국에서 데려갑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올해가 10회째인데요. 올해만 하더라도 27만 명이 왔습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다른 축제는 다 공짜입니다. 그러나 가평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은 하루에 5만 원을 내야 됩니다. 하루 저녁에 5만 명이 옵니다. 이게 저는 문화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가평에 직접적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브랜드 가치, 지금 우리 그 패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가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경기도에 이러한 대표적 축제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DMZ 평화공원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평화축제, 모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를 함께 구가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DMZ 중심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 기간 중에 미국에 가서도 UN 대표부 대사 또 우리 반기문 총장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DMZ 평화공원을 만드는데 우리끼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 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일으켰던 당사자 또 도왔던 참전국까지 그것은 PR을 막론하고 우리 참전국 16개국 북한을 도왔던 중국, 러시아 같이 공동으로 만들어서 명실공히 세계의 평화공원을 만들고 세계인들이 거기서 평화를 구가하는 축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새로운 장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경기도의 대표 축제가 되고 또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가 되고 세계적인 축제로 저는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계종목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평창에 경기도 선수들이 지금 겨울 동안 가갖고 임시 거처를 마련해갖고 운동하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갖고 여름에는 거기가 이제 대관령 자체가 기후적으로 상당히 좋다 보니까 전주에 상당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 이제 태릉 선수 같은 스포츠타운 건립 문제하고요. 그게 안 되면 이제 동계 종목 활성화를 위해서 평창 쪽에 경기도 선수들을 위한 숙소 마련 정도는 가능하실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 그 얘기 그 이전에도 들었고 제가 장관 시절에도 그 할 수 있는 예산 지원 가능 방법이 있는가도 저한테 문의가 왔었습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필요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태릉 선수권이 집단적으로 모아놓을 필요는 저는 없다. 종목별로 저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엘리트 체육만을 위해서 이렇게 모아놓게 되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지금 음성에다가 제2의 그 선수촌을 만들어놨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엘리트 체육 선수들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놀리고 있는 연습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그냥 놀립니다.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경기도가 넓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다 특색이 있습니다. 고양시에는 김미란 역도체육, 장미란 그 체육관이 있고 이렇듯이 지역적 특색을 살린 종목별 경기장을 만들고 그거를 또 강화하거나 보강을 하고 그래서 종목별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그러면서 평상시에는 그것을 생활체육으로 연계해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 나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다만 우리가 만든다라고 하면 그것을 과학적으로 점검하고 과학적 접근을 할 수 있는 과학 스포츠 센터는 하나 정도는 만들어도 좋다. 각자 활동한 것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해내서 그 기량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센터 하나 만드는 것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과거 유류비 과다 청구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신 적이 있으십니다. 차후에 도지사가 되신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경기 남부나 북부 지역구가 또 북부이시고 또 거기에서 이제 수원까지 왔다 하시려면 좀 이제 많이 걸리실 것 같은데 이런 사태가 좀 되풀이되지 않겠냐 하는 좀 의혹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은 문제인데요. 반부패 청렴에 대한 의지는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합니다. 지난 청문회 때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한번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제 지역구가 가평 양평입니다. 그 당시에 여주는 포함이 돼 있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여주까지 포함이 돼서 지역구의 넓이로 따지면 경기도 전체의 24%, 4분의 1입니다. 서울의 4배가 됩니다. 근데 우리 동료 의원들이 제가 지역구 뭐 행사가 있는 국회에서 행사가 있으면 지역구 간다라고 하면 뭐 정 선배는 형은 뭐 천년만년 해먹으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지역구 분들이 여기 계시지만 이분들은 아직도 심이 안 차요. 저는 그렇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안 오느냐? 왜 코빼기도 안 보이느냐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제가 평균 따져보니까 보통 하루에 200km를 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제공되는 유류비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또 이 사무실을 가평도 해야 되고 양평도 해야 되고 지금은 여수까지 사무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 직원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 비용을 그러니까 이 청렴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다른 방법으로 변칙으로 정치 자금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 문제가 터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 문제가 왜 터졌냐 하다 보니까 지역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저한테 돈이 떨어져서 기름을 넣을 수가 없어서 지금 올 수도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무실 옆에 주유소를 제가 찾아가서 주인께 말씀을 드렸죠. 외상으로 하자고. 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사인하고 외상을 하고 정치 자금이 들어오면 그 50만 원도 끊고 100만 원도 끊었어요. 그랬더니 야당 의원들이 딱 봤으니 영수증이 100만 원. 아니 정병국이가 타는 차는 탱크냐 100만 원어치 기름을 넣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되니까 해당 선관위에서 이걸 다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있었던 행사 일정표 전부 다 체크하고 그때 갔는지 안 갔는지 다 체크를 하고 거리 다 따져서 이상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그 내막이었었고 그것을 통해서 정병국은 청렴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김문수 지사께서 8년간 이 도지사를 맡으셨습니다. 네. 경기도 정책의 그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향후 이 도지사가 되신다면 김 지사의 정책 가운데 어떤 거를 좀 이어받으실 생각이 있으시고 또 과감히 또 버릴 거, 도려낼 거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우리 김문수 지사님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제가 도지사를 할 거냐 말 거냐 고민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이 내가 김문수 지사님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의구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을 얻었어요. 김문수 지사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것은 2.0 시대 경기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채우는데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상당 부분 채워놓으셨고 새로운 3.0 시대를 나아가는 틀을도 테크노빌, 판교, 광교, 테크노빌도 기반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제 그것을 더 짧은 기간 내에 더 확실하게 세계의 중심으로 만드는 것 그게 3.0 시대의 차기 도지사가 해야 될 일이고 저는 제가 앞에서 강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을 승계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일정에 정해진 질의응답 시간 또 우리 정병국 의원님의 강연은 공식적인 스케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